네, 안녕하세요. 일반학 6주차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중간고사에 포함되는 마지막 단원인 챕터 5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이제 과제로 대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대충 문제를 내봤는데 문제 개수가 지금 4장까지 해서 한 18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로 계산 문제들이 많이 있고 뭐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도 한두 개씩 있긴 합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총 문제 숫자는 5장까지 해도 한 25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식은 제가 이제 그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뭐 PDF 파일을 올려 놓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 1번 문제 쭈루룩 나오고, 그래서 뭐 1번은 객관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A, B, C, D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 답을 어디 빈 종이에다가 적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 퀴즈란을 하나 만들 거예요. 퀴즈를 추가를 하면은 이제 퀴즈의 문제는 따로 안 쓸 거고, 뭐 이제 1번 문제 하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1, 2, 3, 4 중에 답을 이렇게 채택하는 식으로 뭐 1번 체크해 놨으면 이렇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기에 똑같이 쓰진 않을 거고, PDF에 있는 문제 번호를 보시고 똑같은 문제 번호에는 여기에 적으신 답을 똑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뭐 총 여러분들 성적 배점할 때 100점 중에 10점을 차지하게 돼요. 사실 굉장히 작은 포션이죠. 그 출석만 다 해도 출석이 20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 배운 것들을 복습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중에 그때 말씀드린 대로 한 3문제 정도를 뽑아서 기말고사의 서술형으로 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하여튼 중간고사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뭐 이메일이나 뭐 카카오톡으로 여쭤보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길었네요. 바로 5장 들어가 봅시다. 그 챕터 5는 열화학입니다. 그 열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화학 반응을 이야기할 때는 전부 어떤 반응물이 어떤 화학적 변화를 겪어서 어떤 생성물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봤었죠. 근데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하나 간과한 것은 모든 화학 반응에는 사실 열의 출입이 수반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안정도 차이에서 오는 것인데, 이 안정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시스템이 총 에너지 8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에너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그런 질량 보존의 법칙보다도 더 상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절대로 손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바깥으로 열을 내보냈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 반응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절은 5.1절. 그래서 에너지와 에너지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는 항상 에너지 변화가 수반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볼 반응은 수소 기체의 연소 반응입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산소랑 결합을 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수소 기체 두 개가 산소 기체 하나랑 반응을 해서 액체 상태의 물을 만드는 반응인데, 이 반응은 전형적인 발열 반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성물 쪽에 에너지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마치 이 에너지를 하나의 화합물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요 용기 안에서 우리가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를 반응을 시켰더니 반응을 시키고 나서 보니까 이 안에 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이렇게 열을 내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생성물 쪽에 있는 이런 반응을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에서는 화합물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에너지와 그리고 수소와 산소를 더한 에너지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물 분자 두 개의 에너지는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정확한 스케일은 아닙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러면은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줄었죠. 그러면 요 차이만큼이 바로 바깥으로 발열 과정을 통해서 바깥으로 방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발열 반응의 반대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것은 바로 산화수은의 분해 반응이 되겠는데, 두 개의 HGO 고체 상태에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더해주면 두 개의 HG 액체 상태에다가 산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하죠. 이번에는 에너지가 반응물 쪽에 있죠. 그래서 이 반응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반응 용기에 산화수은이 이렇게 들어앉아 있는데, 에너지를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반응 용기 안으로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말이죠. 이렇게 들어왔더니 이런 액체 상태에 수은이 되고 기체 상태인 산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에너지가 반응물 쪽에 있는 반응을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열을 흡수했다 반응이 되겠죠. 역시 유사하게 에너지를 그려보면 HGO가 여기쯤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두 개의 HGO가 되겠죠. 두 개의 HGO의 에너지가 이 정도인데 두 개의 HG 액체 상태에 산소 기체 에너지를 더하면 한 여기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생성물들의 에너지가 더 높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외부에서부터 에너지 이만큼을 추가로 줘야지 이 생성물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를 하나의 반응물이나 생성물처럼 취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열화학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2021년에는 화학과 2학년이 될 거잖아요. 물론 재수강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신입생분들은 2021년에 2학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을 배우게 되실 거고, 물리화학의 상당 부분이 이런 열화학을 심화해서 배우기 때문에 챕터 5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를 한번 표현을 해 봅시다. 우리가 뭐 길이 앞에서 여러 가지 단위들을 많이 배웠죠. 길이는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냐 갑자기. 길이는 미터, 뭐 질량은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에너지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아마 중학교 때 에너지 단위를 배우셨을 거예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랑 저랑 교육과정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중학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되게 무서우셨어요. 뭐 잘 모르면 많이 맞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특히 그 과학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뭐 에너지 단위 이런 것들 잘 모르면은 앞에 나가서 엎드려 뻗쳐하고 정말 많이 맞았는데 그래서 과학이 그 당시에 되게 좀 싫었던 생각이 나네요. 네, 갑자기 에너지 단위를 보니까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면서 그 옛날의 트라우마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가 줄 단위로 물리에서 많이 표현을 하고, 그래서 요거를 에너지를 처음 과학적으로 표현한 줄경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단위를 줄로 만들었고, 이것은 1뉴턴의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주는 방향으로 1m를 움직일 수 있는 일의 양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물체가 있을 때 이쪽 방향으로 1뉴턴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1m를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너지 1줄을 MKS 단위, 그러니까 킬로그램, 미터, 세크 단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일단 1뉴턴이라고 하는 게 1뉴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F는 ma이기 때문에 1kg의 물체를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1뉴턴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줄이라고 하는 단위는 1kg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라는 MKS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줄 단위로 변경을 하고 싶으면은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길이는 미터로, 시간은 초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워낙 많이 화학에서는 사실 칼로리라는 단위를 더 많이 쓰는데 1칼로리는 4.184 줄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예제 5.1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5.2의 A번은 125m/s의 속도로 움직이는 헬륨 원자 하나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죠. 이거는 뭐 입자가 헬륨이라는 것만 제외하면은 중학교 그 물리 문제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죠. 헬륨 원자 하나의 질량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 헬륨 원자 한 개의 질량이 4.003 AMU인데 이 AMU 단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아보가드로 수분의 1 g이랑 똑같은 거죠. 단위 변환인자로 생각하면 AMU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킬로그램 단위니까 1g은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랑 똑같죠. 요래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 이제 나머지 값들은 다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곱하기 125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요래서 계산하면은 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의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되는데 요게 줄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답은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B번은 전자 하나와 양성자 3개가 들어있는 핵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은 그러니까 너무 작게 썼네. 플러스 3이 양성자일 때의 전자와의 상호작용이랑 플러스 하나가 있는 경우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적인 힘은 우리가 쿨롬 힘으로 나타내죠. 쿨롬 힘으로 나타내고 쿨롬 힘은 잘 아시겠지만 4파이 입실론 분의 1에 R 제곱분의 Q1, Q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이는 3.14 뭐시게 하는 그 숫자고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투과율인데 여기서 제로가 의미하는 것은 진공에서의 투과율을 의미합니다. R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되겠고 Q1, Q2는 그 입자의 전하량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거는 쿨롬 힘이고 정전기적인 에너지는 그래서 이제 일렉트로스태틱에 C로 왜 두 개 썼어? 일렉트로스태틱 에너지의 EL을 따서 EEL이라고 하는데 이 값은 거리 분의 Q1, Q2에 비례합니다. 조금 기억해서 아셔야 되는 거는 힘은 제곱인데 에너지는 그냥 R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왜 이런지 물리화학에 가면 다 배우십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시스템의 경우에는 우리가 거리는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거리를 D라고 해볼까요? 이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이렇게 했을 때 D분의 플러스 3의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른쪽은 거리는 똑같은데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럼 쉽게 알 수 있죠. 그 3대 1이 된다. 그래서 3 플러스가 전자와 상호작용을 해서 3배 더 큰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절 연력학 서론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제부터 이제 연력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용어를 하나 배울 겁니다. 처음 나오는 거 말은 상태라는 건데,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상태란 말 많이 쓰죠. 뭐 그 사람 상태가 좋지 않다, 혹은 뭐 그 교수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학에서 특히 이 연력학에서 말하는 개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조성, 성분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에너지를 앞으로 E라고 쓸 겁니다. 에너지, 그 다음에 T, 온도, 템퍼러처죠. 그 다음에 압력, 프레셔, 그 다음에 B는 볼륨, 부피. 요런 개를 묘사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개의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더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건데, 상태 함수라는 말입니다. 이 상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성이 예를 들어서 상태 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그 물성이 이 개가 그러니까 영어로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의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어떤 개가 A라는 개가 있을 때, 그럼 이 개의 상태 함수를 알고 싶으면은, 상태 함수인 물성을 알고 싶으면 그 개의 상태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럼 이 개가 뭐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B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 구구절절 사연을 우리가 몰라도 이 B의 상태를 알면은 또 여기에서의 상태 함수들을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 함수는 이처럼 개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의 이 상태가 어떤지, 이 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경로함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경로함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경로함수는 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구구절절 다 알아야지만이 알 수 있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경로함수가 되고, 빨간색이 상태함수를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사실 약간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우리 책에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올라갈 때 그 사람의 고도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도에 있는,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건물 중에 가장 높은 건물이 그 오크우드 호텔이죠. 그 포스코 사옥.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조금 너무 잘못 그렸네. 너무 대충 그렸네. 뭐 대충 이렇게 다시 그려도 더 잘 그릴 수는 없네요. 뭐 이렇게 생긴 건물, 그 더위사냥 같이 생긴 건물 있죠.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신입생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1층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데
계단을 통해서 뭐 중간까지 올라왔다고 칩시다. 계단을 어떻게 그리지? 계단을 이렇게 타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고도 변화가 뭐 한 30층까지 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100m 올라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고도 변화는 100m겠죠? 근데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자러 왔을 텐데 저는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번에 여기까지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올라와 있죠. 여기 있을 겁니다. 역시 고도 변화는 똑같이 100m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고도 변화를 살펴보면 둘 다 100m로 똑같죠. 한 사람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온 사람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사람이나 처음과 나중에 고도 변화는 100m로 똑같아요. 그런데 걸린 시간은 어떨까요? 뭐 한 30층 걸어 올라가려면은 한 20분 걸리겠죠? 한 20분.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탄 사람은 한 10초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떤 경로를 택했는지에 상관없이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에만 관계 있는 이런 고도 변화와 같은 것들이 바로 상태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로를 택했는지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은 20분, 10초로 확실하게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걸린 시간과 같은 것은 경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경로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예제에서 우리가 경로 함수를 조금 더 경로 함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뭐 생각을 해보면은 뭐 발걸음의 숫자,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몇 발자국 움직였냐. 계단은 엄청 많이 움직이겠죠. 한 1000발자국 움직일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탄 사람은 뭐 한 20발자국도 안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경로를 택했는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모든 것들이 경로 함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어떤 물성이 만약에 상태 함수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온도, 초기 온도 T1에서 압력, 부피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조건으로 바뀌어갔다. 뭐 문제에서 이 사이에 막 복잡한 말을 넣어 놓을 거예요. 뭐 압축을 했다가 풀었다가 온도 높였다가 낮췄다. 상태 함수면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여기에서 그 물성 A2 계산하고 여기에서 물성 A1 계산해 가지고 그냥 이 두 개 차이를 구해버리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경로 함수면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하나 다 따라가가지고 A1에서 출발해서 뭐 B1, B2, B3 다 따라가서 마지막 A2가 될 테니까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연력학 하실 때 뭐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력학의 가장 대전제인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연력학 제1법칙은 사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작게 생각해서 내 몸의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우주의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에너지를 잃을 수 있어요. 나 같은 독립적인 개체들은 에너지를 잃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은 직후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죠. 근데 학교에 수업 들으러 오는 동안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보통 수업 시간에 많이 주무시잖아요. 그만큼 나의 에너지는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독립적인 개체는 에너지를 잃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전체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는 형태만 바뀔 뿐이지, 형태만 바뀔 뿐이고 그 총 에너지의 양은 보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에너지는 이제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 기호로는 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의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상태 함수 중에 한 종류이고,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입자들의 에너지의 총합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총합인데, 에너지의 종류에는 우리가 입자들이 분자들이 화합물이 돌아다니면서 생기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또 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해서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 두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부 에너지가 있고, 그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우리가 변화량을 이야기할 때 이제 델타라는 기호를 쓸 겁니다. 그래서 델타 U라고 하는 것은 UF에서 UI를 빼준 겁니다. 그래서 F는 나중 상태, 최종 상태, 파이널을 나타내는 것이고, I는 이니셜, 초기 상태를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 상태의 에너지에서 처음 상태 에너지를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부 에너지 U가 상태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황물질이랑 산소가 반응을 하여 가지고 이산화황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반응에 있어서 여러분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계산하고 싶다. 뭔 말이냐면 SO2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합, 이것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에서 황과 산소 원자가 각각 따로 떨어져 있을 때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 차이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델타 U는 UF 빼기 UI인데, 나중 상태가 바로 오른쪽이죠. 생성물 쪽이니까. 그래서 1몰의 SO2 기체 상태의 에너지에서 빼기 UI는 이제 왼쪽 요 반응물들이 되겠죠. 그래서 1몰의 황의 에너지에다가 1몰의 O2 기체의 에너지를 더해준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델타 U의 값이 음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좀 이쪽에 와서 볼까요? 이쪽에 와서 첫 번째 케이스, 델타 U가 음수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은 UF 빼기 UI가 0보다 작다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UF 최종 상태가 초기 상태보다 내부 에너지가 적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써보면 나중 상태의 에너지가 초기 상태 에너지보다 밑에 있다. 즉
나중에는 에너지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 차이만큼, 처음에 내가 이만큼 있었는데 화학 반응을 겪고 나니까 요 밑에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만큼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화합물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에너지를 바깥으로 뱉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U가 음수인 경우를 우리가 발열이라고 부르죠. 반대로 두 번째는 델타 U가 양수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UF가 UI보다는 큰 경우를 의미하죠. 그려보면 에너지가 나중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에너지가 더 높은 거예요. 그 화학 반응을 거쳤더니 원래 요거밖에 없던 에너지가 이만큼이 된 거죠. 그 에너지가 그러면은 생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화합물이 가진 에너지가 이만큼이나 더 생겼죠. 이 말은 바깥에서 열을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말이고, 이 말은 델타 U가 0보다 크다는 것은 흡열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조금 다른 식으로 조금 더 수학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력학에서 우주를 이야기했었는데, 우주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화학 반응을 진행을 하는 요런 플라스크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요 안을 우리가 시스템 개라고 부를 겁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 공간. 그리고 그 나머지 공간은 전부 주위가 될 거고,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전체를 생각한다고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개와 나머지를 주위라고 부르고, 개랑 개랑 주위를 더한 것을 우주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우리가 우주의 에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주는 개랑 시스템이랑 주위로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주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은 만약에 변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량. 우주 에너지의 변화량은 개 에너지의 변화량에다가 주위의 에너지 변화량으로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려면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개와 주위의 에너지 변화량을 추적해 보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를 이야기했냐 하면은 연력학 제1법칙은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에너지의 총합은 보존된다. 그 말은 이게 얼마라는 말이에요. 항상 0이라는 말이죠. 총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주의 에너지는 더 많아지거나 더 적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식을 다시 쓰면 0은 델타 U 개 더하기 델타 U 주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델타 U의 개는 항상 델타 U 주위의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데, 개에서의 에너지 변화량은
주위에서 에너지 변화량의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있고 편하게 개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게 우주고 나머지는 주위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 델타 U 개가 0보다 큰 경우, 이게 뭐라 그랬죠? 흡열이라 그랬죠. 얘가 0보다 크다 흡열했으니까 이렇게 열이 안으로 들어왔죠. 걔는 에너지를 얻었지만 주위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주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를 점점 잃고 있죠. 안으로 들여보내 지금 개로 주고 있잖아요.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호가 개가 흡열을 한다는 것은 주변에서 에너지를 잃고 있다, 즉 발열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때 양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그죠? 여기 두 개 지금 보면은 부호만 다르지 값은 크기가 똑같잖아요. 맞죠? 그 두 번째 케이스, 개가 에너지가 줄어든다, 즉 발열하고 있다는 말은 모식도를 그려보면 개에서 바깥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잃고 있으니까. 그 말은 주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가 나한테로 오고 있는 거죠. 주위에서 봐보세요. 주위에서 보면 화살표가 나 쪽으로, 열의 흐름이 나 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주위의 입장에서는 흡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개랑 주위를 구분하시고, 이번 시간의 마지막 내용인 일과 열을 한번 봅시다. 이 일과 열은 둘 다 어떤 개가 에너지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영어로 work에 W를 따서 W로 표현할 건데, 어떤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부피 변화가 동반되는 에너지 교환 방식이 되겠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히트고,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Q라고 씁니다. 뭐 대문자 Q, 소문자 Q. 열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 변화 필요 없이 단순하게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를 교환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얼마나 했는지랑 열을 얼마나 주고 받은지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이해할 때 바로 이 일과 열을 이용을 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인 것에 반해서 W와 Q는 경로 함수라서, 만약에 여러 스텝에 걸쳐서 존재하는 반응이라고 하면은 일과 열의 경우에는 그 각 스텝을 전부 다 신경을 쓰셔야 되고, 내부 에너지는 처음과 마지막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제 5.2를 한번 풀어봅시다. 188줄의 열을 흡수하고 주위에 141줄의 일을 한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를 계산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풀이를 보면 그 델타 U라고 하는 것은 Q 더하기 W, 뭐 W 더하기 Q 뭐 상관없죠. Q 더하기 W인데,
그럼 열부터 한번 봅시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직관적이에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흡수했다.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면 내부 에너지도 같이 올라가겠죠. 열을 흡수했다는 것은 플러스 188줄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W의 경우에는 일을 했다라고 했죠. 그럼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일의 부호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헷갈리시죠? 그럼 우리 일상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운동을 했어요.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일을 하면은 내 몸의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호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고 마이너스 141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플러스 188줄 더하기 마이너스 141줄이 돼서 토탈 37줄이 더 증가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호만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열을 흡수했다라고 하면 Q의 부호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열을 방출했다라고 하면 Q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죠. 일의 경우에는 일을 능동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일을 한다는 것은 나의 에너지를 잃는 것이 되니까 음수의 부호를 가지고, 주변으로부터 일을 받았다라고 하면 일을 받는다 혹은 일을 당했다, 수동태나 피동태면 일의 형태로 에너지를 더 받는 게 되겠죠. 그래서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 있다가 일을 하려면은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 경우를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외부에서부터 기체를 압축시키는 게 되니까 부피가 줄어드는 경우가 일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5.3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다음에 나오는 다음 주 내용이 진짜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잘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